실내 건축 기능사 필기 2020년 기출 보건 문제 중 막히거나 틀리는 부분. 잠시. 14번. 다음 중 조명기구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과 같이 강조되거나 분위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식 조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펜던트, 2. 브라켓, 3. 글레어, 4. 샹들리에. 답은 3번 글레어인데 글레어란 제르미 시공 조명도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서 대상을 잘 볼 수 없게 되거나 잠시 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 강한 빛을 보았을 때나 수정체나 유리체에 혼탁이 있을 때 나타난다. 그리고 환경 및 설비에서는 고휘도 또는 매우 큰 차이의 휘도 대비나 휘도 분포 등에 의해 불쾌감을 느끼는 눈부심 현상. 건축학 용어사전 세화 참고. 다음에 16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건축화 조명의 종류는 벽면 전체 또는 일부분을 광원화하는 방식이다. 광원을 넓은 벽면에 매입함으로써 비스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1. 코브 조명, 2. 광창 조명, 3. 코퍼 조명, 4. 코니스 조명. 답은 2번 광창 조명. 광창 조명이란 이제 지식인에서 어디 보자. NWC님의 답변. 건축화 조명 방식 중 하나입니다. 광원을 넓은 면적의 벽면에 비스타. 전망이 좋은 비스타는 전망이 좋은 비스타적인 효과를 내게 하여 시선에 편안한 제공. 지하실이나 자연광이 들어가지 않는 밤에서 낮 동안 창문에서 채광되고 있는 청명한 느낌의 조명. 조명을 벽면에 설치하여 벽면 자체가 빛이 들어오는 창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하는 조명 방식입니다. 조금 더 보자. 이것도 지식인에서 보자. 광창 조명이 뭐죠? 낭만 김쌤의 답변. 광창 조명이란 말 그대로 광원을 벽면에 매입하여 창문 역할을 하는 조명을 말합니다. 조금 더 보자.
디자인 라이팅 그 앰비언스님의 블로그를 보니까 건축물과 하나 되는 빛, 건축화 조명. 건축화 조명이란 천장, 벽, 기둥 등 건축물 내부에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방식을 말합니다. 건축화 조명을 잘 적용한다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건축화 조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장 조명. 일반적인 천장 마감재를 대신하여 아크릴판 등 빛을 확산, 투과하는 재료로 천정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덮고 그 천정의 안쪽 부분에 광원을 설치하여 천정면을 똑같이 비추는 조명을 말합니다. 천장 전체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높은 조명률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코브 조명. 코브 조명은 흔히 간접 조명이라고 일컫는 조명 연출법입니다. 천장이나 벽의 상부에 빛을 보내기 위한 조명 장치이며 광원이 선반이나 오목한 부분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간접적으로 빛이 연출되기 때문에 눈부심 현상이 적으며 휘도 및 조도 분포가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높은 조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천장, 그 다음에 코브 조명, 그 다음에 이제 코니스 조명. 벽면 상부를 굴절하여 돌출시킨 부분의 내측에 조명을 설치하는 조명 연출법을 말합니다. 코브 조명은 천정이나 벽의 상부에 빛을 보내고 코니스 조명은 벽면에 빛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루버 조명. 루버를 천정 밑면에 부착하고 그 천정 품에 광원을 설치하여 천정면을 밝히는 조명 연출법입니다. 다운라이트 조명. 천정에 매립하는 소형의 조명기구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볼 때 등기구는 보이지 않고 방출면만 보이기 때문에 건축물과 일체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과 조명입니다. 캐노피 조명, 밸런스 조명, 광창 조명 등 다양한 건축화 조명이 있습니다. 건축화 조명이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함께 진행돼야 조명이 진정으로 건축화되어 건축물의 신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창 조명 이미지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또 광창 조명이라는 것은 벽의 일부에 창문 형태로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조명하는 방식. 지하의 방 또는 오피스 벽면 이용 시 매우 밝은 느낌을 연출함.
그다음에 17번 가장 우수한 환기 방법으로 기계 송풍과 기계 배기를 병용하는 환기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제0종 환기, 2. 제1종 환기, 3. 제2종 환기, 4. 제3종 환기. 이 부분인데 제1종 환기법. 이것은 공장 환기, 배기팬, 환기구, 벤츄레타, 흡출기, 제조업체, 환기의 모든 것. 님의 블로그에서 발췌를 하는 건데 어디 봅시다. 이게 뭔지 한번 좀 봅시다. 뭐 한번 읽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과 그냥 지나치는 것과의 차이가 또 있으니까. 공장 환기 시설에 필요한 열량, 대류, 복사, 불쾌지수, 피로감.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CAL을 사용한다. 맞나? 봅시다. 맞네. 자, 1칼로리란 순수한 물 1g을 14도씨에서 15도씨로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공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량으로는 모터의 작동 및 제품 가공 시 발생되는 열기를 비롯하여 용접 시 발생되는 흉, 제품 가공 시 발생되는 가스, 제품 가공 시 배출되는 유증기, 오일 미스트 등 분자의 운동이 있는 곳에 열이 발생하므로 공장 내부 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특별히 대형 열처리로 및 소형 열처리로부터 얻어지는 공장 내부의 열량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가공된 제품의 열처리를 위하여 제품을 투입하고 열처리가 마무리된 후 제품 포장을 위한 마무리 과정에서 제품에 달궈진 열이 발산되어 공장 내부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품을 열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열처리로 겉표면을 통하여 잔열이 발생되므로 공장 내부의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공장 내부는 어느 정도 밀폐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량으로 가득 차게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분자 활동은 활발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압력도 상승할 것입니다. 온도가 상승하고 압력이 상승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라는 대류 현상으로 인하여 공장 지붕 위에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인 중력식 벤츄레타와 원심력 흡출기 및 기류형 흡출기로 공장 내부 열기와 함께 천천히 배출될 것입니다. 다만 무동력 흡출기든 벤츄레타로 배출되는 것은 배출량의 한계가 있기에 배출되지 못한 공장 내부 열량과 천정 지붕면의 열통과 전달열이 더해져서 공장 내부의 평균 온도가 올라갈 것이며 뜨거워진 공기는 수증기의 양을 더 많이 함유할 수 있으므로 습도가 상승하여 공장 내부의 작업자들은 피로감이 누적되고 불쾌지수가 상승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작업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제품의 생산성 저하와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크나큰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불행스러운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기에 공장 환기의 주목적인 작업장의 환기 설비 시설의 비용이 허락하신다면 작업장의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의 공기 조화 4대 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 내부 쾌감도를 유지하여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종 환기법의 강제 급기와 강제 배기 형식으로 공냉식과 수냉식의 대형 공기 조화기를 설치하여 공기 조화의 4대 구성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의 크기와 높이, 창문, 출입문, 지붕과 벽체와 단열 등 여러 가지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본다면 쉽지만은 않은 공장 환기의 설비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용 환기구가 이렇게 되어 있네. 하여 대부분의 대소형의 공장 및 물류 창고들은 제3종 환기법에 따른 강제 배기와 자연 급기의 형식으로 공장 환기 시설을 선택하여 대류 현상으로 인하여 공장 상부 천정으로 상승한 열기를 강제로 배출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외기를 공장 하부 창문이나 출입문, 환기구를 통하여 유입되게 함으로써 공장 내부 혼합 온도가 하강하고 공장 내부 습증기의 공기가 건공기의 공기로 변화됨으로써 수증기의 줄어들어 작업자들의 피로감과 불쾌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창문이나 출입문, 급기구를 통하여 유입되어지는 신선한 외기가 공장 내부 하단부에 기류를 형성함으로써 작업자들의 피로감이 해소되고 활기차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1종 환기는 가장 우수한 환기 방법으로 기계 송풍과 기계 배기를 병용하는 환기 방법이고 제3종 환기법은 강제 배기와 자연 급기의 형식으로 이렇게 공장 환기 시설을 선택한다. 그리고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출, 유입을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리고 23번 질감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촉감, 2. 색조, 3. 스케일, 4. 빛의 반사와 흡수. 답은 2번 색조. 질감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거친 느낌 등의 표면 특성으로 색채는 직접 만지지 않고도 시각적으로 질감을 느낄 수 있다. 같은 색채가 적용된 경우라도 질감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지니게 된다. 색조는 명도와 채도를 합친 개념으로 질감에서 고려할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24번 불론 아스팔트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동식물성 유지와 광물질 분말을 혼입한 것으로 일반 지붕 방수 공사에 이용되는 것은 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아스팔트 프라이머, 3. 아스팔트 펠트, 4. 아스팔트 컴파운드. 답은 24번에
아스팔트 컴파운드.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불론 아스팔트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동식물성 유지와 광물질 분말을 혼합한 것으로 일반 지붕의 방수 공사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면 이제 불론 아스팔트가 뭔지부터 봅시다. 외국어 표기, 불론 아스팔트, 화학 용어 사전, 원유, 감압, 증류, 잔유, 연질 아스팔트 분해, 고온의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 중축합시켜 제조한 아스팔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비해 탄성이 풍부하고 온도 변화에 의한 경도 변화가 적으며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감도비가 작다. 이거는 지식백과에서. 그래도 어디 봅시다. 불론 아스팔트.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아스팔트.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불어넣어 탄성력을 크게 만든 아스팔트이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비해 가문성이 적어 사곤에서 고체 상태를 띈다. 내구성과 내열성은 크지만 신장성, 방수성, 점착성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보다 약하다. 탄성이 크고 충격에 대한 저항력과 방수성,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아스팔트 방수지의 원료가 되며 방습제, 전기 절연제, 방청도료, 배관, 피복제, 루핑 접착제 등에 쓰인다. 그런데 이 불론 아스팔트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동식물성 유지와 광물질 분말을 혼입한 것으로 일반 지붕 방수 공사에 이용되는 것은 그러면은 불론 아스팔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개량하기 위해 그러면 아스팔트 컴파운드라고 했지.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뭔가 아스팔트 컴파운드 재료 및 시공 석유계 아스팔트에 동식물성 유지나 광물성 분말 등을 혼합하여 내열성, 탄성, 접착성, 내구성 등을 개량한 것 방수제, 내산제, 전기 절연제 등의 쓰임 참고 건축 용어 대사전 김은당 뭐 이런 데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지. 리엔 건축 전문 블로그를 보면 건축 정보에 아스팔트 방수 공법의 종류가 나오는데 어디 봅시다. 안녕하세요. 리엔 건축입니다. 도로나 지붕 방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아스팔트. 이름은 생소해도 가끔 지나가다가 도로에 작업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듯한데요. 오늘은 아스팔트 방수 공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엔 건축은 아스팔트 방수만을 따로 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스팔트라는 거지.
아스팔트 방수 열공법. 아스팔트 방수 열공법은 아스팔트 루핑률을 가열, 융융시킨 아스팔트로 바탕에 이것을 붙이고 2에서 4회 적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사용되는 재료는 아스팔트 프라이머, 방수용 아스팔트, 고무 아스팔트 실링제, 루핑류 등이 사용됩니다. 계량 아스팔트 방수 공법. 방수 시트에 자착층을 부착한 자착 공법과 토치 버너를 이용하는 공법이 있는데, 다소 두꺼운 폴리머 계량 아스팔트 시트 이면을 토치 버너로 가열, 융융하여 붙이는 공법이 일반적입니다. 프라이머,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점착층 붙은 시트, 덧붙임용 시트, 아스팔트 도막재, 실링재, 계량 아스팔트 방수 공법. 방수 시트에 자착층을 부착한 자착 공법과 토치 버너를 이용하는 공법이 있는데, 다소 두꺼운 폴리머 계량 아스팔트 시트 이면을 토치 버너로 가열, 융융하여 붙이는 공법이 일반적입니다. 프라이머,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점착층 붙은 시트, 덧붙임용 시트, 아스팔트 도막재, 실링제 등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스팔트 컴파운드 공법이 있는데, 이건 똑같네. 블로운 아스팔트에 동물 섬유 또는 식물 섬유를 혼합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내열성, 내한성, 점착성, 내후성을 개량한 아스팔트 제품입니다. 방수제, 내산제, 전기 절연제 등에 사용됩니다. 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문제에는 블론 아스팔트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동식물성 유지와 광물성 분말을 혼입하는 것으로 일반 지붕 방수 공사에 이용되는 것은 아스팔트 컴파운드 라고 써있네. 그러면 이제 4번은 아스팔트 컴파운드, 이게 답인데, 이제 2번에 있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뭐냐?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로 용이한 것이며 상온에서 솔 또는 롤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는 흑갈색 액체 침입도 10에서 20 정도의 블로운 아스팔트와 솔벤트 나프타, 휘발유로 제조되며 콘크리트나 몰타르면에 도포하여 용제가 휘발되면 피막을 형성하여 아스팔트 고착을 증진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유제라는 게 있는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유화제와 안정제를 혼합시킨 흑색 액체로 가열후 스프레이 도포 시공, 주로 도로 포장용으로 사용되며 특수 시멘트 혼합용, 방수 도료, 접착용 재료, 바닥용 포장 재료로 사용됩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그 다음에 아스팔트 루핑. 유기성 섬유인 목면, 마사, 양모, 종이로 제조한 두꺼운 원지에 연질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 양면에 블로운 아스팔트의 컴파운드를 피복하고 그 위에 광물질 분말을 부착시켜 롤형으로 제조한 아스팔트 제품입니다. 내후성, 내산성, 내염성이 있으며 평지붕의 방수층, 지붕 깔기 등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있는 아스팔트 펠트란 무엇인가? 유기성 섬유인 목면, 마사, 양모, 종이로 제조한 두꺼운 펠트에 연지르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후 롤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원지 중량의 140에서 160% 흡수합니다.
주로 아스팔트 방수 중간층 재료로 사용되며 뇌외벽의 라스, 몰탈 바탕을 방습 재료로 이용합니다. 계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되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 여기까지만. 한 번만 더. 24번. 불론 아스팔트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동식물성 유지와 광물성 분말을 혼입하는 것으로 일반 지붕 방수 공사에 이용되는 것은 아스팔트 컴파운드. 4번 아스팔트 컴파운드. 그 다음에 28번. 그림과 같은 블록의 명칭은 제목이 창대블록. 4번 창대블록. 창대블록은 창 밑에 설치하는 창대블록이다. 김원당 건축용어 대사전. 창대블록은 창틀 밑에 쌓는 물 흘림이 달린 특수 블록이다. 창대블록 지식인에서 창호 및 창대. 창호 및 창대에서 창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가자 땡땡땡땡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대는 창호 하부를 말합니다. 보통 창호 하부에 창대석을 화강암으로 많이 둡니다. 창호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도 있고요. 미관상 고려를 위해서도 두는데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는 굳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조적,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서 짓는 건물을 말합니다. 조적쪽 건물에서는 창대석과 창호 상부에 창인방을 만들어 상부의 처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PS. 창호는 창문을 말하는데 이걸 모르시진 않겠죠? 당연히 압니다. 이제 보통의 블록들은 면이 이제 좀 반듯한데 이것은 윗면은 좀 좁고 아래면은 곡면으로 펼쳐져 있고 한쪽은 수직으로 면이 되어 있네. 그림을 좀 정확하게 보고 외울 것. 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31번. H형광의 치수 표시법 중 H150 곱하기 75 곱하기 5 곱하기 7에서 7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맨 마지막 7은 1번 플랜지 두께. 플랜지 두께. 그 용어를 알아봅시다. 플랜지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부품. 일단 어떤 단어를 좀 생소한 단어,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를 보면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좀 근접한 어떤 용어들을 읽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알지만 이것과 그것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잘 모르니까. 그러면 H형광은 알지만 한번 이것부터 들여다보자. 단면이 H 모양으로 I형광에 비해 플랜지 폭이 길고 게다가 플랜지 내위면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형광.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제철에서 최초 생산이 되었다. 플랜지의 두께가 외부 두께보다 두꺼운 구조용 H형광과 플랜지의 두께와 외부 두께가 같은 기초 발등용 H형광, H 파일이 있다. 치수는 대형 형광에 속해 전자는 고도의 안전을 요구하는 건물의 대들보, 지하 구조용, 후자는 기초 공사용으로 사용된다. 지식인에 보면 건축에서 외부가 뭔가요? 철골 구조의 특징에서 강제의 표시법에서 외부와 플랜지가 나오는데요. 외부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한길 건축사 사무소님 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네. 아래 그림은 H형광 가로 H 390 곱하기 300 곱하기 10 곱하기 16 두께 10의 부분, 세로 부분을 외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 16의 부분, 가로 부분을 플랜지라고 합니다. 상하 두 곳이 있습니다. 이번 쪽은 문제가 뭐 많이 틀려서라기보다는 그 단어들을 외워둔다기보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광범위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양은 더 길어지고 많아지고 눈은 더 침침해지고 복합적이네. 복합적이야. 그래도 계속해서 보고 32번 소다석회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풍화되기 쉽다. 2. 내산성이 높다. 3. 용융되지 않는다. 4. 건축 일반용 창호유리 등으로 사용된다. 32번의 답은 3번 용융되지 않는다 라는 건데, 그러면 소다석회 유리는 무엇인가? 산화나트륨과 산화칼슘을 모두 10% 이상 함유하는 구산염 유리, 보통 판유리, 용기유리 등 실용유리의 대부분을 점한다. 실리카, 석회, 소다회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리, 판유리, 병 등에 사용한다. 참 이것은 네이버 검색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에서 참고를 한다. 그리고 지식백과에서 소다석회 유리는 탄산나트륨을 원료로 사용한 유리로서 판유리, 병유리 등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는 실용적 유리라고 써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용적인 유리입니다. 탄산나트륨, 소다회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압축 세기는 크지만 충격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는 약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끓는 물이나 뜨거운 음식물을 넣었다가 갑자기 차가운 것에 닿으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리 재질별 특징 비교. 이거 사장님 사과? 응? 먹을 쳐? 그리고 자프라 님의 블로그에서 소다석회 유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방용품 이 부분에서 좀 발췌할 건데, 안녕하세요, 자프라입니다. 오늘은 유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유리의 종류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화학적 성분에 따라 나누면 소다석회 유리, 납유리, 붕규산 유리, 규산 알루미늄 유리, 규산염 유리, 합성 석영 유리 등으로 나누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소다석회 유리입니다. 유리는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재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식생활, 식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리겠죠. 무겁고 잘 깨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으로부터 안전하다고나 할까? 그만큼 다른 종류 재료들보다는 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다석회 유리. 생산되는 유리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유리의 90%는 소다석회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소다, 산화나트륨 15%, 석회, 산화칼슘 9%, 규산, 이산화규소 70%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리이며, 실용유리 중에서 생산량, 사용량이 최대이고 일상생활에서 유리라고 하면 거의 소다석회 유리를 의미합니다. 소다석회 유리 또는 석회 유리라고 불립니다. 1. 용도. 판유리, 창유리, 유리병 및 일반 용기, 식기류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징. 타 유리에 비해 액화점 및 연화점이 낮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는 물렁한 성질이 있어 가공이 용이. 괄호 안에 소다석회 유리의 녹는 온도는 1350에서 1500도씨, 성형, 가공 작업 온도는 1100에서 1250도씨라고 합니다. 가로 닫고. 압축 세기는 크지만 충격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는 약함. 끓는 물이나 뜨거운 음식을 넣었다가 갑자기 차가운 것에 닿으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격이 저렴. 환경 호르몬 발생 우려가 없고 색이나 냄새 배임이 없어 위생적입니다. 전자레인지, 오븐, 직화 불가능. 냉동실 보관은 불가. 냉장실이나 사고내 보관. 참고. 유리 제품의 생산 공정상 표면에 굴곡이나 자국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불량이 아니라 제조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품은 하자나 불량이 아닙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3. 소다석회 유리 용기의 세척법. 손 세척 시에는 부드러운 스펀지의 중성세제 사용, 연마제가 함유된 나일론 수세미, 철수세미, 입자가 거친 클렌저 등을 사용하면 유리 흠집이 생기고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열탕 소독은 할 수 없으며 소금물을 병 안에 채워 흔들어 소독하거나 말린 달걀 껍질이나 베이킹소다를 넣어 흔들어 소독하면 위생적이고 오래 쓸 수 있음. 증기 소독. 냄비 바닥에 깨끗한 행주나 수건 등을 깔고 상온의 물을 5에서 7cm 정도만 부어주세요. 유리병의 입구가 바닥으로 가게 하여 서서히 가열합니다. 물이 끓으면서 유리병 안에 수증기가 맺히고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이고 꺼내서 말리면 됩니다. 소다석회 유리 제품을 모아보았습니다. 사진이 보이고,
자세히 설명을 하셨네. 이것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왜 3번이냐? 용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용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어디 보자. 용융과 융해는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하니까 태진모터스 박지철님의 답변. 용융은 일반적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가 되는 변화를 말한다. 용융 일반적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가 되는 변화를 말한다. 융해 고체 상태의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용융은 가열되어서 액체가 되는 거고, 융해는 고체 상태에서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액체로 되네요. 지식인. 또 하나는 비공개 답변인데, 둘의 의미가 같습니다.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서로 바꾸어 써도 크게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소다석기 유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풍화되기 쉽다. 1번 이게 옳다는 소리인데, 그럼 풍화가 무엇인가? 풍화는 지구, 1번 지구, 지표를 구성하는 암석이 햇빛, 공기, 물, 생물 따위의 작용으로 점차로 파괴되거나 분해되는 일. 2번 화학. 그래서 물을 포함한 결정체가 공기 속에서 수분을 잃고 가루가 됨, 또는 그런 현상. 유어는 풍해, 풍화작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2번 내산성이 높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산에 잘 견디어내는 성질이다. 내산성이라는 것은 산성에 잘 견디는 성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단어들을 자세히 알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딱 나와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구나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외우는 것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의 차이가 나중엔 커. 그 다음에 34번에
하나를 더 찾아봐야지. 34번. 콘크리트가 실이 경과함에 따라 공기 중의 탄산가스 작용을 받아 알칼리성을 잃어가는 현상은 1. 중성화, 2. 크리프, 3. 건조 수축, 4. 동결 융해라는 것인데 답은 여기서 34번에 1번 중성화. 그러면